네, 안녕하세요. PRCB에서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GPT-3 Language Models of Future Learner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저번 달 5월 28일에 오픈AI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최근에 워낙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퍼 러닝 쪽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큰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버트랑 GPT였는데 GPT-2를 후속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좀 여러모로 되게 의미가 있고 결과도 정말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고 한 7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읽고 발표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박성남이라고 하고 카카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간단히 리서치 트렌드 다시 설명드리고 리캡 한 다음에 이 모델에서 쓰는 어프로치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결과와 어널리시스 한계 결론 이런 식으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트로부터 시작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그림 자체나 내용은 그 작년에 허깅페이스라는 NLP 스타트업에서 발표한 서베이 발표에서 좀 착안한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버트로 처음에 이제 GPT나 엘모가 있다가 이제 버트가 나옴으로써 이제 대규모의 unlabeled 텍스트 코퍼러의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이걸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가장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은 그리고 읽는 논문마다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 이게 좀 당연한 말인데 요새 나오는 논문들 심지어 그리고 이 논문들마저도 아직 그 오버피팅을 경험하지 못했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클 때는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제 모델 자체를 이제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큰 모델들을 바로 파인 튜닝 하거나 그 인퍼런스 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허기페이스 같은 곳에서는 디스틸버트라고 해서 모델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뭐 프루닝이나 퀀티제이션 같은 방식들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크기나 뭐 모델의 크기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아키텍처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고 다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얻는 성능의 차이가 좀 그 메이저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많아져서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모델 사이즈가 좋아진 것인지 모델의 아키텍처가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았습니다. 한 예로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식이 워낙 그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냐를 따져서 NLP 모델이 얼마나 그 인류에게 안 좋은가 뭐 이러한 연구를 한 논문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NLP 모델이 학습시키는 게 한 사람이 평생 그 내뱉는 이산화탄소량보다 한 3배 정도 많다 이런 게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 방식은 대규모의 언레이블된 코퍼러에다가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단어의 컨텍스추얼 임베딩, 어떤 센텐스의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뽑은 다음에 이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이제 뭐 올해 초나 뭐 작년 말까지의 주된 흐름이었고요. 근데 작년 말이나 올해 초부터 흐름이 조금 달라진 게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발표한 논문인 구글 T5가 되게 대표적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버트와 같이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로 어떤 센텐스의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뽑은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모든 그 대규모 언레이블된 그 코퍼라에 대해서 NLG 컨셉,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컨셉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두 형님이 있다고 했을 때 한쪽은 이제 랭귀지 모델 쪽으로 엄청나게 큰 모델이었던 GPT-2랑 버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요. 네, 그 GPT-2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 뭐 텍스트 제너레이션과 같이 다음에 나올 토큰을 하나하나씩 프리딕트 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이었다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장에서 특정 부분에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를 디노이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었다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다른 방식이었는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용도 면에서 약간 오픈 GPT-2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래서 버트의 후속 논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성능을 보여줬고, GPT-2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 제너레이션이나 위키피디아 제너레이션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 말고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이런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모델의 사이즈를 키움에 따라서 이렇게 랭귀지 모델 방식으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T5 같은 논문이 대표적인데요. T5에서 사용한 모델 아키텍처도 사실 달라지는 게 거의 없고요. 그 Attention is Allured in에서 나온 그 트랜스포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라 했는데도 이렇게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퀘스천 1, 2 주고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태스크 자체를 하나의 뭐 대화하듯이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로 바꿔서 이거를 디코딩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른쪽이 기존의 버트가 그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특정 태스크마다 파인 튜닝 레이어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뭐 제너레이션이든 이런 거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왼쪽은 이제 구글 T5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처음엔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 코어라 퀘스천 페어라고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인지를 판단하는 태스크인데 그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 퀘스천 1 주고 퀘스천 2 준 다음에 그냥 프로세스 타겟이 not duplication이 더 맞는 말인지 아니면 duplication이 더 맞는 말인지의 그 프리딕션 값을 비교해서 파인 튜닝을 했더니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NLU 방식을 NLG 방식으로 대체하고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최근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의 가장 큰 장점은 태스크마다 워낙 정말 다양한 NLP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태스크마다 따로따로 어떠한 파인 튜닝 레이어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구조 자체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하나로 이렇게 통일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고민할 거는 그 태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프로세스 할지를 고민하면 되지 뭐 모델 자체의 파인 튜닝 레이어를 바꾼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GPT-3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파인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냥 엄청나게 큰 언레이블된 코퍼라의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T5나 같이 NLG 방식으로 학습을 하되 파인 튜닝 방향을 아예 거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대부분의 모델이 당연히 파인 튜닝을 거치고 이 파인 튜닝 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논문이 처음에 제기한 방식도 이거예요. 파인 튜닝 자체가 비록 뭐 그 from scratch에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이 과정보다는 싸지만 파인 튜닝 자체도 엄청 오래 그 비싼 태스크고 이 파인 튜닝도 이제 파인 튜닝의 태스크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파인 튜닝에 필요한
데이터셋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 자체도 사실 뭐 학생이나 이렇게 개인 기업 회원 기업이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전 과정보다는 쉬워졌지만. 그래서 GPT-3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인 튜닝도 안 하고 오로지 인퍼런스만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랑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트 버트라는 되게 유명한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버트에서 특정 언레이블된 코퍼러에다가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특정 뭐 토큰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다음 문장이 무엇인지를 맞춘다든지 하는 간단한 태스크를 통해서 어떠한 센텐스의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태스크에 따라서 특정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그 클래시파이어를 그 태스크의 트레이닝 셋의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런 모델이었고, 그에 반해서 GPT-2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랭귀지 모델입니다. 처음에 특정 앞부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단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디코딩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 학습한 방식도 거의 유사한데요. 그냥 unsupervised pre-training 할 때에는 gradient descent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태스크에 따라서 in context로 러닝을 하고 그 결과가 보여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실험한 논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논문이 결국 하고자 했던 게 일부러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논문이 모델의 크기도 엄청나게 키운 면도 있지만 파인 튜닝을 하면 거의 확실하게 성능이 좋아질 텐데도 일부러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인 컨텍스트에서 러닝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실험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이너 루프에서는 이게 덧셈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unscramble이라고 해서 그 단어 순서 바꾼 거를 오타 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타 교정 같은 거는 태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트랜슬레이션 태스크가 될 수도 있죠.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디스크리션이랑 특정 몇 개의 샘플만을 줘가지고 인 컨텍스트 러닝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를 확인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이 이제 Few-shot Learners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과 제로샷, 원샷, 투샷이 뭐가 다른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기존의 버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모든 파인 튜닝 방식들이 이런 방식을 했었죠.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배운 다음에 특정 태스크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각각의 태스크의 트레이닝 이그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주면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 이것도 넣어주면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면서 파인 튜닝을 해서 그 태스크의 최적화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로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델한테 주어지는 걸 이 두 줄을 주어집니다. 네. 그 특정 파인 튜닝 과정을 안 거치고 영어를 프렌치로 바꿔라 한 다음에 치즈 주고 다음 나올 단어를 맞춰라 라는 게 이제 이 모델에서 인퍼런스 한 방식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제로샷이라고 하면은 이 태스크에 대한 이그샘플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거죠. 원샷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프렌치로 바꿔라,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알려준 다음에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퓨샷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붙여서 바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퓨전 러닝만으로도 몇몇 개의 NLP 태스크에서 기존 소타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제가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 논문의 파라미터 수입니다. 이 논문의 파라미터 수가 175 빌리언 파라미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버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큰 모델이었는데 340 밀리언 정도였고요. GPT-2도 엄청나게 큰 모델이었는데 1.5 빌리언이었고, 최근에 나온 T5도 논문 그 모델의 크기 자체가 좀 어마어마하다라고 나왔었는데 이것도 11 빌리언이었는데요. 이러한 기존에 엄청나게 컸던 모델 대비해서도 10배가 커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간단하게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제로샷 러닝이 있고 원샷 러닝이 있고 퓨전 러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그 주어진 컨텍스트 인풋에서 이그샘플이 몇 개가 있냐가 이제 x축이고요. accuracy가 이제 성능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주목할 만한 점은, 모델의 캐패시티가 되게 작은 모델의 경우에는 이그샘플이 많아진다고 해서 성능 차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델의 사이즈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키웠을 때에는 그 컨텍스트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모델의 성능도 비약적으로 는다라는 거, 이 기울기 자체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이게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최대 크기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10배를 했더니 뭐 원샷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푸샷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 모델의 결과고요.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실험을 했는데요. 이 논문이 각각의 결과를 다 그래프를 보면 이 옅은 부분이고요. 이거를 평균 낸 게 이제 실선인데, 여기서 아시면 좋을 만한 점은, 일단은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은 좋아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제로샷 러닝 그리고 원샷 러닝, 퓨전 러닝이 있는데, 이 기울기가 퓨전 러닝이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 말인즉슨 모델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면 이그샘플이 조금만 늘었을 때, 아니면 몇몇 개의 이그샘플을 주어졌을 때, 그 이그샘플을 통해서 그 내부적인 규칙을 빨리 학습하고 바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모델 그 결과들의 평균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면 GPT-2랑 같은 모델을 썼고요. 다만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오른쪽 아래 그 스파스 트랜스포머스, 이 논문이 이제 GPT-2 쓴 저자들이랑 되게 많은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만드신 분도 저자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져온 스파스 어텐션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총 8개의 모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미터 수는 125밀리언부터 175빌리언까지 있고, 이게 이제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 수, 그리고 모델 헤드 개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값들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오로지 그냥 학습할 때의 편의성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모델이 V100으로 학습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V100으로 학습이 됐다고 나왔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오픈 AI가 엄청난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 받을 때 사용한 지원받은 컴퓨터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썼냐? 많은 트랜스퍼 러닝이 요새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커먼 크롤 베이스드가 대부분이에요. 커먼 크롤이 뭐냐면 이제 그냥 크롤링하는 어떠한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 크롤링을 그 구글이나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크롤링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셋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커먼 크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크롤을 한 데이터가 이제 트릴리언 개 정도의 워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대부분의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학습을 할 때 논문마다 이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냐가 되게 좀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이 T5 같은 경우에는 이제 C4라는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
이 논문 자체도 이 데이터셋을 쓰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뭐 감상하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커먼 크롤에서 가져온 게 이제 트릴리언 정도가 되는데 이 트릴리언에는 좀 되게 언필터드된 데이터가 있고 이런 언필터드된 데이터를 그냥 다 넣어버리면 이미 데이터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의 성능이 나빠진다라는 그 실험 결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크기를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 유지하면서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커먼 크롤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가 있을 텐데 이 레퍼런스의 신뢰도에 따라서 필터링을 했다라고 하고요. 디듀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에 이미 큰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같은 문서가 뭐 여러 번 포함된다고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차라리 이 폭을 동일하게 여러 번 돌리는 게 낫지. 그래서 퍼스 디듀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큐멘트 레벨에서의 중복을 제거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웹 텍스트나 위키피디아, 북 1, 2 같은 좀 검증된 오픈 데이터셋을 추가로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넣었냐? 그 커먼 크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 그렇게 추린 게 이제 트릴리언에서 410 빌리언 정도가 됐고 웹 텍스트는 19 빌리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넣어버리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커먼 크롤 같은 경우에는 좀 퀄리티가 다소 낮은데 다른 거 다 합친 것보다도 많으니까 비중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습을 할 때 트레이닝 할 때 이 데이터셋을 섞었을 때 어떠한 그 퀄리티를 기준으로 웨이트를 줘서 섞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0빌리언을 하나의 에폭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이때 위키피디아는 3.4번이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3.4번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먼 크롤 같은 경우에는 0.44번 이렇게 그 신뢰도에 좀 다소 비례하게 이런 식으로도 좀 신뢰도 있는 거는 여러 번 넣고 커먼 크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적게 넣고 그래서 이거를 한 에폭에 이런 식으로 넣었다라고 합니다. 학습 방식은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서 기존에 T5 같은 경우에도 학습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건 좀 신기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이 부분도 되게 궁금을 했는데 그 페이퍼 자체에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V100으로만 썼다라고 나왔지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큰 모델을 잘 학습시켰을까가 좀 되게 궁금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진 않았고요. 다만 기존의 구글 T5 같은 경우에는 11빌리언은 엄청나게 컸는데 10배가 늘었음에도 트레이닝 전체적인 기간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디테일은 이 그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치 사이즈도 키우고 러닝 레이트는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0.5밀리언에서 3.2밀리언까지 엄청나게 늘렸는데 이걸 늘린 기준은 이제 아래 논문에서 그라디언트 노이즈를 하나하나씩 모니터링하면서 각각의 파라미터 수에 따른 배치 사이즈를 골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학습이 될 수 있냐라는 거는 이 줄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논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V100 GPU로 학습을 했고 아담 옵티마이저랑 러닝 스케줄링은 코사인 디케이를 이제 260 밀리언 토큰스까지 했고요. 러닝 레이트 웜업이나 뭐 이런 거는 대부분의 그 학습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비슷하게 가져왔고 시퀀스 랭트 같은 경우는 2048 토큰까지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 웨이트 디케이를 0.1 정도로 주었다라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시퀀스 랭트 말고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안에도 들어가 있던 방식들이어서 크게 특이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랭귀지 모델을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에 학습을 했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도대체 어떻게
파인 튜닝 없이 결과를 낸 거냐, 이 부분도 되게 궁금했던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태스크 포맷 자체는 구글 T5에서 제안되었던 방식과 되게 비슷하고요. 이렇게 ANLI라고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두 문장의 관계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태스크 디스크립션 설명을 해주고 컨텍스트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true냐, false냐, neither, 둘 다 아니냐. 그걸 질문을 하면 이제 이 세 가지의 답안 중 어떤 게 더 제일 probability가 높을지를 이제 랭귀지 모델로 다음 세 개의 토큰에 대해서 이제 probability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결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가 뭐냐면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노란색으로 갈수록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로그 스케일로 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많이 학습시켰냐,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가 얼마나 줄어들었냐.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많이 학습시키고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어든 거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모델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큰 흐름의 차이 없이 많이 학습시킬수록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어들었고요. 더 특이한 점은 이게 이제 학습을 종료한 GPT-3에서 가장 큰 모델인데, 기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더 가는 포인트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모델 자체는 여기서 학습이 종료된 걸로 봐서 더 학습을 시키면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캐퍼시티가 줄어들면 좀 금방 컴퓨팅이 늘어났을 때 큰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델의 캐퍼시티가 클수록 더 빠르게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같은 얘기인데요. 뭐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은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렇게 다시 들 텐데, 이러한 밸리데이션 로스에서의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좀 트랜스퍼 러닝 쪽 논문은 재밌어서 종종 보는데, 이 논문들에서 대부분 하는 말이 아직 학습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좀 재밌는 부분들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 논문이 버트처럼 대부분의 NLP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한 건 아니에요. 그 좋은 성능을 보여준 부분도 있고, 좀 신기할 정도로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준 부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가장 간단하게 PTB라고 랭귀지 모델링 데이터셋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계산한 값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퍼플렉시티 자체가 기존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람바다라고 해서 어떠한 그 long range dependency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프리트레이닝을 랭귀지 모델링으로 했지만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할 때는 마치 내가 모델에 질문을 하듯이 인퍼런스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뭐 T5랑 똑같으니까 true, false, or neither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각각의 답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값이었는데요. 람바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what is the next word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지막 단어를 빈칸으로 만든 다음에 이 fill in the blank 형식으로 이 인퍼런스를 해서 답이 나오면 맞고, 뭐 다른 게 나오면 틀린 식으로 학습을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바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타보다 무려 18%나 높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값인데, 아큐러시 기준으로 기존 소타가 68% 정도였는데 이거를 86%까지 늘리는 좀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 클로즈나 헬로 스웨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타보다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헬로 스웨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구글에서 발표된 건데, 어떠한 스토리를 준 다음에 해당 스토리의 최고의 엔딩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타가 91%지만 사람이 했을 때 한 96% 정도의 성능을 보여줘서 태스크 중에서는 되게 어려운 태스크라고 꼽히는 건데, 여기서는 기존 소타보다 안 좋았고, 스토리 클로즈도 비슷하게 5줄의 스토리를 주고 엔딩을 고르는 문제인데, 거기서도 기존 소타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Closed Book Question Answering인데요. Natural QS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존의 그 IR 분야에서 사용된 벤치마크인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켄드릭 라마의 첫 번째 앨범이 언제 나왔냐라고 하면, 이제 모델이 직접 인터넷 서칭을 해서 그 가장 렐레번트한 다큐멘트를 찾고 가장 렐레번트한 단어를 찾아서 결과를 내면 되는 게 이제 기존 내추럴 QS 벤치마크인데, 이거를 이 모델 보고 인터넷 서칭을 하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요새 트랜스퍼 러닝 모델들은 클로즈드 북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이런 거 따로 주지 않고 그냥 오로지 질문만 했을 때 이렇게 who played test 이런 질문만 하고 바로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존 LAG나 이런 모델들보다는 성능이 훨씬 안 좋았지만, 기존의 T5와 같이 랭귀지 NLG 기반 프리트레이닝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 이건 그렇지도 않네요. 네, 내추럴 QS 제가 잘못 말했는데, 내추럴 QS랑 웹 QS는 기존 모델들보다 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리비얼 QA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은 번역인데요. 이 모델이 이제 파인 튜닝 없이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도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벤치마크 그 결과물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모델이 소타를 보여주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그 타겟 랭귀지가 잉글리시예요. 그러니까 불어를 영어로 바꿔라. 이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바꿔라, 로만을 영어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소타를 달성했지만, 타겟 랭귀지가 그 잉글리시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소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름 이해가 됐던 게, 그 대부분의 그 랭귀지가 이제 영어였으니까 뭐 그거로 인해서 영어가 더 잘 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는데요. 그래도 좀 대단한 게 따로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데이터를 안 주고 바로 그냥 번역하라고, 마치 진짜 인공지능에 물어보듯이 번역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고, 퓨샷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의 샘플을 주고 태스크를 수행하라고 했을 때는 기존 소타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위노그라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명사가 뭘 뜻하는지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리딩 컴프레hen션 분야나 슈퍼글루 같이 좀 기존의 대부분의 모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소타를 넘어가진 않았는데, 기존 버트에서 파인 튜닝한 결과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성능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성능은 아니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입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거니까 퓨전 러닝으로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LA라고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밖에 이제 반대로 좀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덧셈, 뺄셈 같은 그냥 계산인데요. 단순 계산인데, 이게 두 자릿수 덧셈, 두 자릿수 뺄셈, 세 자릿수 덧셈, 뺄셈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있는데 100점 맞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GPT-3 모델 같은 경우에는 퓨전 러닝을 했을 때 두 자릿수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그냥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댓글로
덧셈 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175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었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긴 했는데 하여튼 예, 그래도 뭐 기존 계산기랑 뭐 성능이 똑같아졌습니다. 네. 워드 스크램블은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오타를 교정한다거나 뭐 이렇게 앞뒤로 뒤바꾼 부분을 교정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좋은 성능을 보여준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좀 안 좋은 성능도 보여줘서 약간 믹스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신기한 거는 리버스되는 워드에서는 빌리언이 모델이 아무리 커져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게 저는 좀 인코딩, 그러니까 토크나이즈 방식에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모델 자체나 아니 대부분의 모델이 바이트 페어 엔코딩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서브워드로 나오다 보니까 캐릭터 레벨에서의 단어를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당 단어의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역순으로 뒤집혀졌을 때는 기존 토큰을 가지고는 그 단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기존 GPT-2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뉴스 아티클 제너레이션인데요. GPT-2도 사실 이 결과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건데 이게 민 애큐리시가 뭐냐면 사람이 봤을 때 이 모델이 만든 거냐 모델이 안 만든 거냐를 1분 남았네요. 네. 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GPT-3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맞춘 게 52%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 생성된 결과를 보고 사람한테 이게 사람이 쓴 건지 모델이 쓴 건지 맞춰보라 했는데 적었던 52%였다는 거죠. 이게 12%가 맞춘 텍스트인데요. 제가 이걸 좀 정독해서 읽어봤는데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제일 틀렸다는 부분은 61%였는데 이 61%도 나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네, 제가 시간 부분은 좀 못해서 금방 끝났는데 그 밖에도 1분밖에 안 남아서 그 랭귀지 모델 자체에서 좀 많이 제한되었던 방식이 GPT-2가 처음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도 어떠한 특정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단어가 제너레이션 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임플리식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을 정리하면 그 크기 자체는 기존의 10배 그리고 300빌리언 토큰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이고요. 프리트레이닝 방식은 NLU 방식이 아닌 오토리그래시브 랭귀지 모델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 가장 대단한 점은 파인 튜닝 없이 제로샷 퓨전만으로도 기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공개한 오픈AI에서 공개한 API인데 GPT-3를 바탕으로 학습된 API이고요. 이게 파인 튜닝한 결과래요. GPT-3를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한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리눅스 터미널과 대화하면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